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TV 김혜연입니다. 최근에 이 8만 전자 10만 닉스를 외치던 동학개미들의 신금을 움직일 만한 주가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단연 그 선두에는 엔비디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승을 보인 뒤에 현재는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지 아니면 상승 하락의 이 탄력이 떨어진 건지 궁금한데요. 이 같은 국내외 반도체 섹터 업황의 점검과 전망 그리고 선호 종목까지 짚어주실 IT의 신이시죠. 이형수 대표님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서두에도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 반도체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올라와진 상황인데 IT의 신 모셔봤으니까 제대로 이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17년 동안 이제 테크 산업을 분석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10년 정도는 이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년 정도는 이제 여의도에서 투자 업계에 이제 몸을 담고 있고요. 3년차 유튜버 크리에이터, 네, IT신 이영수라는 유튜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라는 이제 책을 내서 네, 사이클이 또 얻어 걸려가지고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로 17년 네. IT 외길 인생이라고 네네. 봐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이 네.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네네. 움직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몇 년 네네. 만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나란히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오늘 기점으로 시장을 살펴봐도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오늘 장에서도 좀 버텨주고 있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정말로 실적 개선세가 눈앞에 온 건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반도체라고 하면요, 이게 이제 우리 혼자서 쓰는데 반도체 시장이 만약에 100이라고 그러면 한 70에서 75 정도는 시스템 반도체고요. 그리고 우리 한 25%에서 많게는 30% 정도 되는 메모리 시장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의 어떤 제품이 사이클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반도체라고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면 약간 좀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에 영향을 안 타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얘가 좀 완만하고요.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는 누가 주문을 해야지 생산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메모리는 커머디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서 재고를 쌓아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훨씬 더 민감하고요. 그러면 요즘에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좋냐, 메모리 반도체가 왜 이렇게 좋냐, 그만큼 수요 공급에 민감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하락 사이클을 맞았거든요. 여기서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아직까지 이제 상당수의 분들이 이걸 아직 모르고 계신데요. 업황 사이클하고요, 주가 사이클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방송 가서도 물어보면 저한테 업황 사이클을 물어보는 건지 주가 사이클을 물어보는 건지 약간 좀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업황은 바닥이에요. 지금 업황은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을 보고 반도체를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우리나라 한국 지수는요, 한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의 선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꼬꾸라지기 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먼저 꼬꾸라지고요. 전 세계 경제가 반등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먼저 반등을 해요. 그러면 한국 경제의 선행 지표,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선행 지표인데 한국 경제를 볼 수 있는 또 선행 지표가 있어요. 선행의 선행이죠. 어떤 거죠? 그게 메모리 반도체의 주가예요.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한국 경제의 선행 지표고 전 세계 경제의 선행 지표는 한국 경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빨라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경제가 엉망인데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백밀러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죠. 이미 지나간 걸 보고 투자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업황은 바닥인데요. 중요한 게 업황은 바닥인데 주가로 보면 벌써 30-40% 온 거예요. 상승 룸에서 30-40%가 온 거예요. 네, 아이러니하네요. 업황은 그렇죠. 바닥이지만 그렇죠. 주가는 30-40% 이미 상승을 보였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실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어디 나가도 다 물어보거든요. 네, 궁금하네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저는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과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30-40% 올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제가 휴먼 인덱스예요. 요즘에 틀면 나오잖아요. 제가 그렇죠. 어디 가든 틀면 나오고요. 제가 나오는 영상 댓글 한번 보세요. 주로 선풀들이 많아요. 네. 선풀들이 많을 때는 내가 이야기한 코멘트한 종목으로 수익이 많이 났겠구나.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막 흥분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는 좋은 시점은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저한테 막 악플이 많이 달리거나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고 저 사람 요즘에 잘 안 나오는구나 라고 할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30에서 40% 정도까지 주가는 와버렸다고. 네. 그러면 아직까지 50에서 60% 사이클이 남아 있는 거예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하자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를 기회로 활용해서 잘 종목을 선별해서 잘 담는다면 아직까지 수익 낼 수 있는 룸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만 초창기 때처럼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제일 세게 올라오잖아요. 그 정도의 상승 강도는 아닐 거라는 거죠. 쭉 늘어지면서 이게 이어지는데요. 보통 이제 하락 사이클은 조정 사이클이죠. 하락 사이클은 보통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보통 1년. 그리고 상승 사이클은 보통 1년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요. 그러면 올 초부터 반도체주들이 오르기 시작했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열심히 수익을 내야 되는 거죠. 반도체는.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부터는 웬만한 좀 처음에 바닥 찍고 반등할 때는 다 같이 올라와요. 다 해피하죠. 우리 다 손잡고 다 좋아지는 건데요. 그 다음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돼요. 자, 올 하반기부터는 시장 색깔이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여기서는 바텀업으로 실적 좋은 애들 그리고 뭔가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죠. 네, 저희가 이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 미중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양국 간의 관계가 팽팽해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눈치도 많이 보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 미중이 화해까지는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개선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펀더멘탈로 보면 뭐 그렇게까지 좋아질 요인은 보이지는 않아요. 네, 펀더멘털로 보면. 왜냐하면 이게 뭐 갑자기 미중이 서로 악수하고 이제 그동안 없던 거 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다만 주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한국 메모리가 피해를 보는 게 굉장히 많이 프라이싱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주가에는 프라이싱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벤트 하나가 있죠. 작년에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그 이제 디램 같은 경우 18나노 이하 그리고 낸드 플래시 128단 이상은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선심 쓰듯이 이야기해 준 게 1년 유예 조치였죠. 맞아요. 그게 10월에 만료가 되는데 거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게 추가로 1년 유예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1년 추가 유예 쪽으로 뭔가 약간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네.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죠. 자, 시장은 이미 이거를 유예가 안 될 거라고 이미 다 컨센서스가 돼 있는데 갑자기 1년 추가 유예를 해준다 그러면 이거는 호재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팩트는 몰라요. 미국 외신에서 이걸 추가 유예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라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실제로 이게 추가 유예 1년 유예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안 그래도 그 1년 유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또 굉장한 탄력을 보이기도 했었으니까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정말 뚜껑을 좀 열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만 네네.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도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뭐 상승이다. 버블이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상승을 주도한 거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제 뭐 7공조라고 하는데요.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사실 그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을 빼면 나스닥은 거의 약보합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보면 밸류에이션이 역대급으로 지금 높아져 있어요. 지금 PER이 25배를 넘어섰거든요. PER이 25배를 넘어선 거는 이거는 거의 지난 20년 동안도 보면 거의 고점 수준이에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다 하드 캐리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사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사실 버블 구간에 들어간 게 맞아요. 버블 구간에 들어간 게 맞은데 엔비디아 그럼 조정받나요? 라고 하면 자신이 없어요. 네. 그렇게 올랐는데도 네네. 조정 없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요즘에 어떤 시장 트렌드라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뭐 정보 유통 속도도 워낙 빠르고 뭐 이런 또 쏠림 현상이 수급 쏠림 현상이 워낙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는 종목은 계속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버블이라는 거는요. 터지기까지 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사이클 시작한 게 이제 6개월인데 그렇잖아요. 엔비디아 사이클 6개월 된 건데 이게 6개월 만에 터진다? 이거는 버블이 아닌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가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EPS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1분기 서프라이즈가 예상했던 것보다 50%가 더 잘 나왔거든요. 그럼 2분기가 되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EPS가 올라가면요. PR이 낮아지죠. 네, 그런 함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막 버블이다라고 걱정하기에는 또 좀 너무 섣부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정말로 엔비디아가 이 미국 시장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엔비디아가 최근 6개월에 나타났던 주가 상승이 무려 200%에 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정말로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급등을 보이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AI 혁명인 건데요. 뭐 AI 기술이라는 게요. 보면 굉장히 휙휙 바뀌어요. 갑자기 마이너로 있던 애가 갑자기 메인스트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뭐 우리 지금 AI 연구한다 그러면 대부분 딥러닝이라는 기반으로 많이 하거든요. 딥러닝이 2010년대 초반만 해도 굉장히 마이너한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딥러닝이라는 게 머신러닝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그러니까 다시 AI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예전에 AI라는 거를 할 때 알고리즘이라 프로그래밍 할 때 사람이 일일이 다 그 알고리즘을 쳐서 넣었죠. 프로그래밍 해서 넣었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미션만 주고 결과값만 딱 주고 중간을 네가 알아서 도출해. 그러면 막 기계가 프로세싱 컴퓨팅 파워 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나오는 게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그게 이제 머신러닝의 한 종류가 이제 딥러닝인 건데 딥러닝을 2010년대에만 해도 굉장히 마이너한 학자들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딥러닝 한다 그러면 야 너무 그거 되지도 않는 기술 가지고 하고 있니? 그게 왜냐하면 87년도 나온 기술인데 거의 뭐 이게 답이 없다라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술이라는 거는 특이점을 넘기 시작하면요. 이 J컵으로 올라가요. 기술의 개선 속도가. 그게 특이점을 언제 넘었냐면 2012년부터 웬만한 AI 콘테스트 대회에 나오니까 딥러닝 기술 기반으로 나온 팀들이 다른 팀들을 압도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때부터 AI 연구하는 사람들 굉장히 유연해요. 그래서 야 저건가 보다. 그럼 자기들 하는 거 다 버리고요. 다 딥러닝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이 언제 우리나라에서 핫 이슈가 됐냐면 2016년 알파고. 네,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때 와, 저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대단한 거였구나라고 해서 다 딥러닝 쪽으로 몰렸죠. 근데 딥러닝 중에 또 하나의 또 카테고리가 메인스트림이 될지 몰랐던 게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어요. 자, 트랜스포머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챗 GPT라고 하죠. 네. GPT에서 T가 트랜스포머예요. 네, 트랜스포머라는 걸 이제 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그전에는 딥러닝 기반으로 하는데 데이터를 다 순차적으로 프로세싱을 했어요. 데이터가 막 빅데이터가 들어오면 요거를 순차적으로 다 프로세싱을 했는데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어떤 단어에 강조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여기에 맥락을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연계성이 높은 단어에다가 여기에 가중치를 두고 맥락을 따지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게 프로세싱이 되더라는 거죠. 자, 요게 우리는 딥러닝이 메인이 될 줄도 몰랐고 자 그러면 다 그쪽으로 해서 연구 개발했겠죠. 근데 갑자기 2017년에 구글이 트랜스포머라는 걸 내놨어요. 그런데 트랜스포머가 대세가 될지 최근까지 몰랐죠. 그렇죠. 작년 말까지만 해도 챗GPT라는 걸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게 메인스트림이 될지 몰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준비된 칩이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의 기술 방식으로 칩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갑자기 트랜스포머래. 준비가 안 돼 있죠.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가장 쓰기 쉬운 칩이 GPU예요. GPU는 일단 범용 칩이죠. 일단 쓰기 쉽고 AI의 어떤 AI든 어떤
그 80%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쿠다 엔진이라는 엔지니어 생태계를 가지고 있죠. 웬만한 소스 코드는 가져오려면 쿠다에서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트랜스포머가 대세가 될 줄 몰랐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애플 C나 삼성의 빅스비 같은 경우에 트랜스포머 모델로 됐을까요? 다 바꿔야겠죠. 다 갈아엎어야겠죠. 구글도 심지어 트랜스포머를 개발한 구글도 자기가 이게 메인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러면 준비가 됐겠어요? 안 돼 있죠. 자, 지금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다 오픈 AI의 챗 GPT 쇼크를 맞았어요. 자, 지금 자기들이 빨리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챗 GPT한테 다 뺏긴단 말이에요, 플랫폼을.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투자를 해야 되죠. 네. 그럼 대안이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저렇게 심하게 눈탱이를 쳐서 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익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상황을 보니까 네. 엔비디아의 이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원래 그 AI용 칩 쪽은 90%가 엔비디아 시장이에요. 네. 엔비디아가 준비된 자였네요. 약간 뭐, 어부지리로 얻어 걸린 준비가 거죠. 돼. 네. 원래 네. GPU라는 것도 그래픽을 프로세싱하기 맞아요. 위해서 만든 건데 원래 뭐 게이밍이나 그래픽 쪽으로 하려고 만든 건데 젠슨 왕이 2010년대 초반에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탠퍼드 박사과정 애들이 우리 칩을 가져가서 이상한 데 쓰는데 라고 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AI 머신러닝을 데이터 트레이닝을 GPU 가지고 하는 걸 확인을 했었죠. 사실 엔비디아도 이게 AI에 쓰일지 모르고 개발한 거예요. 그렇죠. 네. 약간 운이 참 잘 맞았다. 시대하고 맞아 떨어진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쿠다 생태계를 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빛을 발한 거죠.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런 좀 무서운 질주가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AI 반도체 시장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볼륨이 커질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제일 최신 데이터 알려드릴게요. 네. 최근에 AMD가 리사수 CEO가 지금 엔비디아가 너무 잘 되니까 GPU 쪽에서는 대항마가 AMD밖에 없거든요. 배가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MI300X라는 칩을 지금 엔비디아의 최고 고성능 칩이 A100하고 H100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MI300X라는 칩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리사수 CEO가 이야기를 했어요. 2023년에 AI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300억 달러에 달할 거고 매년 50% 성장해서 2027년이 되면 1,500억 달러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자, 1,500억 달러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면요. 1,500억 달러면요. 여기 좀 데이터가 가트너 쪽인데 물론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저 데이터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저 추정치들이 계속해서 신규 데이터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네. 더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00억 달러는 지금 메모리 시장 규모예요. 디램하고 낸드를 합친 시장이에요. 자, 그게 2027년에 새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와.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엔비디아가 버블이 되는 이유가 납득이 되죠. 네. 네. 이런 질주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장 규모를 내다보는데 이 네. 전망치가 또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해주셔서 사실 이미 너무 놀랐거든요. 1,500달러 시장 규모인데 이보다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는 그래요. 뭐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 너무 올라서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와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 앞으로 수혜가 기대가 되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지 어떻게 전망을 해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대부분 수혜는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보겠죠. 네, 뭐 이제 그 앞으로는 NPU라는 그 GPU의 대항마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지금 GPU라는 거는 ASSP라고 해서 범용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더 주문형 반도체로 갈 거예요. ASIC화 될 거거든요. 뭐 지금 애플의 A 바이오닉 칩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계속해서 빅테크 업체들이 자체 AI 칩들을 설계할 건데요. 그러면 그 IP 생태계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EDA 툴이라고 해서 그 칩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툴이 있어요. 그래서 네.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보고 있고 최근에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가 사실 엔비디아 수혜주로 제일 많이 올랐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새로운 고성능 메모리 시장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없던 네. 게, 그죠? 네. 그리고 이거는 기존의 커머디티가 아니에요. 스페셜티예요. 오. 엔비디아 GPU에 맞게 생산되는 칩이죠. 자, 이거는 재고 걱정이 없어요. HBM은. 그죠?
그리고 DDR5보다 5배 비싸게 팔려요. 그렇죠? 굉장히 고부가 가치에다가 자 엔비디아 GPU 시장이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1,500억 달러가 된대. 그중에서 메모리 쪽에 HBM 시장이 그래도 꽤 커지겠죠. 그걸 선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시놉시스, 케이던스 같은 업체들이 IP 생태계에서 수혜를 보고 그리고 이게 후공형 생태계를 굉장히 바꾸어 놓아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굉장히 많이 적용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국내 탑은 한미반도체거든요. 그죠? 그러면 미국에서도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관련된 업체가 있겠죠. 네. 세계 2위 OSAT 업체가 있어요.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라고 해서 후공정 쪽을 외주 생산해주는 업체가 있는데요. 엠코 테크놀로지. 네. 그런 회사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됐는데 이 HBM에 있어서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 HBM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DRAM이라는 건 뭐 DDR4든 DDR5든 생각해 보면 그냥 단독 주택 구조예요. 그냥 그 기판에다가 요 칩을 올리고 뭐 회로 연결을 하고 위에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를 가지고 딱 하면 새까만 모양의 칩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패키징을 하는데 AI용 칩은 이거를 D램을 수직으로 쌓아요. 12개를 수직으로 쌓아요. 아파트처럼. 네. 그리고 식각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네. 그러면서 구멍을 뚫은 데다가 구리를 채워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이 그죠? 전자 이동 속도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엘리베이터를 굉장히 많이 뚫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D램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번에 GPU한테 팍 밀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CPU하고 GPU의 좀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요. 요거는 약간 컴퓨팅의 방식하고 직결되는 건데 우리가 쓰는 모든 컴퓨터는 80년 전에 폰 노이만이라는 천재가 고안한 그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프로세서가 있어요. 뭐 CPU 같은 GPU 같은 프로세서가 있는데 데이터를 스토리지에서 불러오죠. 옛날에 하드디스크, 요즘에는 SSD를 해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에서 쫙 불러오죠. 근데 프로세스 속도를 데이터 불러오는 속도가 못 따라와요. 그러면 항상 얘는 100% 효율을 못 내겠죠. 그러니까 좀 데이터를 빨리빨리 밀어줄 수 있도록 누가 버퍼 역할을 하는데 그게 D램이에요. 그러니까 D램은 휘발성인데 굉장히 읽고 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쫙 한 번에 밀어줄 수 있거든요. 자, 기존에 CPU일 때는 D램만으로 충분했어요. 근데 GPU라는 건요, 프로세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CPU는 석박사급의 굉장히 미분 적분의 고난이도 연산을 할 수 있는 한 3-4명이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뭔가 미션을 주면 순차적으로 이거를 처리를 해요. CPU는. 근데 GPU는 뭐냐면 사칙 연산만 하면 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하면 돼요. 그런데 뭐 한 중학생 정도 연산력만 있으면 되죠. 이게 10만 명이 있어야 돼요. 훨씬 10만 개. 예. 빠른 정보 처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간단한 정보라는 그렇죠. 가정하에. 그러면 이제 D램에서 시험줄을 쫙 밀어줘야 되겠죠. 시험지를 밀어주려면 기존의 CPU는 몇 장 안 밀어줘도 되잖아요. 대신 어려운 거 밀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그 GPU는 AI 연산이라는 건 빅데이터를 쫙 한 번에 밀어줘서 10만 장의 시험줄을 확 뿌려줘야 되죠. 그걸 역할을 하는 게 HBM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쫙 한 번에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D램하고 프로세서 간에 기존에 뭐 4차선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 30차선을 늘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역할을 그렇죠. 도와주는 데이터를 거네요. 빨리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이 밴드위스라는 게 고대역이라는 거죠. 고대역폭. 대역폭이 넓을수록 데이터가 빨리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AI 이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려면 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앞으로 시장 선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이 인텔이요. ARM과 뭉친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잖아요. 게다가 또 이 인텔이 이제 내년도에는 세계 2위 자리에 오르겠다. 한마디로 이 삼성전자를 이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궁금합니다. 국내 업황에 끼칠 만한 영향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인텔이 ARM이랑 손을 잡는 거는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네. 왜냐하면
요게 컴퓨팅 방식이 좀 달라요. 인텔이 하는 방식은 CISC라고 해서 CISC라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ARM이 하는 거는 RISC라고 해서 RISC라는 방식이에요. 자, 요거 다 설명하면 오늘 1시간 해도 부족하니까 일단 컴퓨팅 방식이 CISC는 성능에 완전히 거의 올인한 컴퓨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RISC라는 방식은 저전력 쪽에 좀 초점을 둔다라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네. 자, 왜 저전력이 중요하겠어요? 모바일 시대는 다 배터리 써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인텔의 방식은 배터리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텔의 가장 저사양 칩을 스마트폰에 꽂고 쓰면 2시간밖에 못 써요. 컴퓨팅 파워는 좋은데 전기 소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동안에는 다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텔은 그래서 X86 계열이라고 합니다. 시스크 방식으로 해서 우리 옛날에 286, 386, 486 이야기했었죠. 그게 그 코드 번호를 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ARM이 하는 거는 리스크 방식의 아주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인텔이 그동안에는 IDM이라고 해서 종합 반도체 회사였죠. 그러면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자기들이 생산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굳이 ARM하고 뭐 손잡을 이유가 없죠. 네. 근데 인텔이 최근에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죠. 네. 사업부를 별도로 떼냈죠. 네. 자, 그럼 외부에다가 칩을 의뢰받아서 생산해 주려면 리스크 기반이 준비가 돼야겠죠. 그죠? 설계도를 가져와서 뭔가 생산해 주려면 리스크 기반의 학습이 돼 있어야 되고 IP가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암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둘이 만약에 두 기업이 손을 잡게 되면 네.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크지 않을까요? 암은요 공공재예요. 생각해 보세요. 암이 어떤 기업한테는 예쁘다고 얘한테 IP를 주고 어떤 애한테는 나쁘다고 얘는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주고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암은 전 세계 리스크 기반 지금 모바일 칩에 아주 정점에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반독점법에 의해서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주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인텔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서 인텔한테 다 주고 그러면 나머지 기존의 애들은 다 끊어버릴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프렌드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특허, 그러니까 통신 특허 가지고 그런 이슈들이 많았어요. 퀄컴 같은 회사가 자기가 통신 기술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막 소송이 걸렸죠. 그래서 프렌드라는 조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주고 이건 안 돼. 그래서 암은 누구한테는 다 줘야 돼요. 오픈 소스화 됐는데 대신에 돈은 받죠. 로열티는. 네. 그러면 국내 업계 피해는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피해는 봐도 없을 거예요. 이제 네. 암하고 인텔이 손을 잡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없을 거고 다만 인텔이 이제 그동안에는 TSMC하고 삼성이 두 군데가 이제 이 2강 체제로 있던 데서 신규로 이제 들어오니까 여기 이제 시장에 좀 균열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한테 좋은 이슈는 아니죠. 그렇죠. 예. 파운드리 업계에 또 다른 강자가 나타나는 거니까 뭐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데 네.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GPU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됐잖아요. 이 컴퓨터 핵심인 CPU가 이제 GPU로 옮겨가면서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대표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 GPU 시장 커질 것 같거든요. 볼륨이. 한 10년 전에는요.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메인스트림이 되기 전에는 대부분 AI 연구자들이 CPU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데이터 네. 학습을 시키고 했는데 이게 알파고 사태 이후로 다 GPU로 넘어가 버렸어요. GPU가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게 입증이 됐거든요. 그때부터는 AI 칩 이꼬르 GPU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CPU가 GPU의 자리를 위협할 가능성은 낮아요. 오히려 이번에 보면 엔비디아가 자체 설계한 CPU를 내놨죠. 네. 이번에 공개를 했거든요. 이번에 H100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설계하는 CPU에 대해서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GPU 업체가 이제 CPU 쪽으로 막 이제 더 이렇게 영역을 확정하고 있는 건지 인텔은 아직까지 뭐 CPU에서 GPU 쪽으로 뭔가 아직까지는 성과가 안 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인텔도 지금 GPU 쪽으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AI 쪽에서는 인텔은 아직은 좀 퀘스천이고요. 오히려 AMD가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지각 변동이 시작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시작이 됐고 이미 앞으로 뭐 더 한 영역은 더 10년 동안 커지겠다. 이미 된 거고요. 라고. 네, 이제는 그러죠. 이제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언제까지 독야청청할 거냐라는 것처럼
AI 시장에서 언제까지 엔비디아가 독약천청할 거냐, 누가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가 있을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TSMC가 독점하니까 삼성 파운드리 힘내라 뭐 이러면서 팹리스 업체들이 뭔가 기대감을 주고 지금 똑같죠. 뭐 엔비디아가 워낙 이 GPU 서버를 비싸게 팔아요. 굉장히 비싸게 파니까 AMD 힘내라 이런 거죠. 네. 독점을 하고 있으니 네. 그조차도 참 애석한데 네네. 그 최근에 그래도 이 엔비디아의 실적 개선세 전망이 된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나스닥 지수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좀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사실 어느 정도 기대감이 커지긴 했거든요. 실제로 하반기에는 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업황 턴어라운드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나오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주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조정 구간이긴 한데요. 그러면 국내 이 양대 투톱 기업들이 앞으로 주가 상승을 좀 보일지도 궁금하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연초 대비해서 SK 하이닉스는 거의 70% 올랐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덜 올랐죠. 네. 한 30%못 올랐으니까. 이제 여기서 약간 순환적인 사고로 보면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오를 룸이 있겠구나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모멘텀을 좀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야. 엔비디아가 저렇게 짱짱나게 나가면 SK 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다시 꼬꾸라질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다른 섹터 쪽에서 저 반도체 뿌려져야지 우리 쪽으로 온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네. 삼성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은 이제 바닥을 지나가는 구간이에요. 보통 이제 반도체 바닥을 형성할 때는요. 이렇게 한 번에 딱 찍고 V자 반등하고 올라오면 제일 좋은데 보통 쌍바닥을 찍어요. 쌍바닥이 이제 앞바닥이 보통은 공급단에서 이슈가 나오거든요. 이제 캐펙스 투자 축소 그리고 감산 이런 게 이제 작년 가을에 있어서 한번 바닥을 만들고 올라왔죠. 자, 그럼 뒷바닥이 중요한데 뒷바닥은 보통 재고 축소 그리고 주문량 증가 이런 쪽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뒷바닥이 지금 지나가는 구간이죠. 그래서 6월 데이터를 보면요. 6월 1일에서 20일까지 데이터를 제가 봤는데 그 데이터를 보면 다 올랐어요. D램도 올랐고 낸드 플래시도 올랐고. 네. 그런데 아직까지 고정 거래 가격은 안 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미 스팟 가격이 움직였다라는 거는 한 달 있다가는 고정 거래 가격도 올라가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이 D램 가격이 2달 만에 좀 연이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를 저도 접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좀 상승을 보일 때는 1년 반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아직 조금 더 오를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게 그러면 두 기업의 각각 이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그 상승을 주도하는 거는 메모리 업황의 반등이랑요 AI 혁명이 중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 반등만으로 전고점을 뚫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10만 전자하고 15만 SK 하이닉스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전고점 뚫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타깃 프라이스라는 게 만약에 AI 혁명이 계속해서 이렇게 모멘텀이 세게 간다. 메모리 반등하면서 하면 충분히 전고점 넘을 수 있다고 봐요. 전 고점을 충분히 네네, 넘을 넘어갈 수 있다. 두 종목 모두 다.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흥미롭고 설레는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전고점을 네네. 넘을 수 있다. 정말로 돌파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전고점을 넘어서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추가적인 상승을 또 노려볼 만도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하는 게 옳을지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투자를 하는 게 옳을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송 나가서 또 꼭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투자자들의 스타일이에요. 본인의 성향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본인이 하이리스크를 짊어지기 싫으신 분 있잖아요. 나는 적게 먹어도 적게 잃고 싶어. 네, 나는 내 원금 손실이 되는 게 너무 괴로워. 이런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뭐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직까지 상승룸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절반 이상의 상승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뭐 계속해서 적금처럼 모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나는 많이 잃어도 돼. 대신에 많이 먹어야 돼. 이런 분들은 소부장 종목 중에서 대신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본인의 손실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요. 포트폴리오 그러면 다들 종목의 분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시점의 분산도 굉장히 중요한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닥 같아서 다 한 방에 다 사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근데 더 빠지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일단은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 게 맞겠지만 이 소부장단에서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의 리스크를 생각을 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옥석 가리기도 하고 해봐야 될 것 같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문득 궁금한 게요, 대표님. 지금 이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두각을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잖아요. 왜 그런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최고 성능 칩이잖아요. 네. 지금 AI 쪽에서. 네. 그런데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칩에 삼성의 HBM이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HBM이라고 하지만 이게 HBM3예요. 네. 그럼 HBM3인데 이게 4세대 제품이거든요. 4세대 제품이라는 게 HBM이 있고 HBM2가 있고 HBM2E라는 게 있어요. 네. E는 extended예요. 그래서 요게 2E가 세 번째 제품이고 네 번째 제품이 HBM3예요. 근데 HBM3부터 SK 하이닉스가 좀 앞서 나간 거죠. HBM2E까지는 뭐 거의 비등비등하게 갔었는데 HBM3 쪽부터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하게 된 이유는 삼성은 이게 계속 준비했는데 시장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HBM이라는 시장을 처음으로 이 기술을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 회사는 AMD거든요. 근데 AMD가 2009년에 이 컨셉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술 그 아이디어만 주고 메모리 업체한테 한번 만들어봐 이런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어렵고 엄청나게 수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개발비만 쓰고 돈만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회사 다 물론 이게 시장에 올 거야라고 버티다가 삼성은 HBM 팀을 해체해버렸어요. 해체해버리고 요게 우리는 GDDR6라는 그래픽 디램 쪽에 집중하겠어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AI라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갑자기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이닉스가 뭔가 정교하게 예측을 해서 했다기보다는 얻어 걸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HBM3가 준비되어 있는 데가 하이닉스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부랴부랴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미국 가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하고 일식집 가서 서로 그죠? 브로맨스 자랑하면서 한 것도 그런 맥락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들으니까 왠지 그 엔비디아의 이 주가 상승기가 SK 하이닉스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내심 생기는 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개발해온 덕분에 시기를 좀 잘 맞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반도체를 하다 보면 마이크론이 좋아요, SK 하이닉스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이거거든요. 실제로 주가 차트를 보면요, 한 5년 동안 거의 비슷해요.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이게 원화 자산이냐 달러 자산이냐 여기에 차이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주가가 디커플링 됐어요. 그게 엔비디아 HBM 때문에요. 네, 이게 AI라는 이 산업이요, 두 회사의 주가를 디커플링 시켜놓은 거예요. 와.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몇 프로 오를 동안 SK 하이닉스가 70% 오른 거죠. 이렇게 종목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궁금한 게요. 제가 좀 생소했었거든요. 사실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AI 반도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AI 반도체 한마디로 간략하게 설명해 보자면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의 뇌하고 제일 비슷한 게 좋아요. 사람의 뇌. 네, 사람의 뇌하고 제가 폰 노이만이라고 했잖아요. 네. 폰 노이만 구조는 프로세스하고 메모리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병목이 생기죠. 네. 우리의 뇌는요, 프로세스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어요. 한 개예요, 한 개. 그러면 AI라는 건 사람을 모방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뇌하고 제일 비슷할수록 좋은 건데, 그러면 기존에는 프로세스하고 메모리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는 게 AI 성능을 높이는 데 좋았겠죠. 네. 그래서 프로세스 니어 메모리였죠, 기존에는. 네. 그런데 이거는 패키징 투 패키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프로세서 패키징 따로 메모리 패키징 따로 해서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게 중요한 기술이었고요.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왜 중요해지냐면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한 대 패키징해요.
한 개의 기판에다가. 자, 요거는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되는 거예요. 오. 네,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애플의 M1 같은 칩이 대표적이죠. 보면 프로세서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D램을 길쭉하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한 개 그 칩으로 패키징하는 거, 원 패키징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거고요. 그게 사람의 뇌하고 똑같이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건데 그건 어려워요. 지금 기술로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요 원 패키징까지 와 있는 거죠. 네. 그 기술력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좀 단행하고 기술력을 좀 키우려고 굉장히 눈에 띄게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까요? 그건 너무 먼 미래고요.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지향하는 거지만 지금은 원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너무 어려워서 잘 못해요. 네. 그래서 HBM이라는 기술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그게 지금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GPU 이야기도 했고 AI 반도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앞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또 변화가 나타날 거고 AI 반도체도 혁명이 일어나고 할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하려면 AI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국내에서 찾아본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뭐 국내에서 엔비디아 쪽으로 누가 제일 친하냐? 친하냐로. 네, 그렇죠. 이거는 뭐 비단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에요. 이건 뭐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그래요. 엔비디아하고 친한 업체들이 되게 주가가 세거든요. 네. 일본에 이제 기판 업체가 있어요. 이비덴이라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가 정말 주가가 무거운 회사거든요. 근데 5월에만 50% 올랐어요. 엔비디아에 기판 납품하니까. 네, 그만큼 요즘에 시장이 트렌드긴 한 건데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짱짱하게 나간다 그러면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같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종목들이 확장이 될 거예요. 확장이 된다 그러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키워드를 꼭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한미반도체하고 꼭 항상 같이 따라오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EUV도 계속해서 중요해지죠.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계속 잘 될수록 트랜지스터,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가 적용이 되는데 그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그 기술인데요. 이걸 뭐 다 지금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케미컬 업체들이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솔브레인이라는 그 에찬트 하는 업체 그리고 이제 EUV용 PR 하는 동진 세미캠 그리고 여기 세정액을 하는 한솔케미칼 뭐 이런 회사들은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검사 장비 업체들이 있거든요. 3D로 이제 계속해서 복잡한 구조를 검사해야 되는 뭐 인텍 플러스 뭐 이런 회사들도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 수소 어닐링 쪽에서 이제 또 독점을 하고 있는 장비 HPSP 뭐 이런 회사들도 HPSP는 정말 최근에도 사실 굉장한 이게 다 엔비디아랑 친해서 다들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군요. 뭐 직접적인 관련성은 아닌데 TSMC를 대상으로 독점 장비를 파는 거거든요. 근데 TSMC에 장비 팔아서 50% 60% 이익을 남기는 대단한 회사죠. 독점 장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엔비디아 GPU 공정에도 들어가겠죠. 네.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게 저희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사실 엄청난 두려움을 갖거나 걱정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시장의 흐름을 잘 쫓아간다면 이 반도체 시장이 또 한 번의 호황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이렇게 좀 들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이해가 된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업황이 왜 이런 실적 기대감을 받고 있는지도 이야기가 좀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원체 또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잘 된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저와 이렇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네. 면전에 대고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농담이고요. 여기서만 듣겠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번 사이클에 꼭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상승 사이클에 제가 꼭 함께 합류를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봤고 업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궁금하고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해서 좀 대표님의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저희 서울경제TV에서도 관련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이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관련한 시장 좀 전략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